우리가 지금 닥쳐오는 미래 또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떤 사유방식 또는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제일도 근처기도 하고 마지막 이윤이 뭐죠?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이제 얘기죠. 그 앞뒤로 그 얘기가 이제 좀 있죠. 그 얘기는 사실은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세상은 신속하니 불방일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말로 하면은 세상은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가니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니 나의 제자들은 불방일하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얘기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부처님께 여쭙죠. 부처님께 돌아가시면, 세존께서 돌아가시면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제 살아계실 때 의논을 합니다.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나 담담하게 나의 일체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신심 있는 제가 불자들이 알아서 진행할 것이니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 계속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관련돼서 이제 우리 학인들한테는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 얘기는 못 하겠고요. 진작에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을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처럼 만약에 내가 82세 또는 그 무렵이라 그러죠. 평생 동안 열반하기 전까지 설법을 했는데 진리를 설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열반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 법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깨달음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고민이 왜 그럴까요? 세상은 신속하다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신속하니까 불방일하라는 의미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사유방식, 그 시대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의 다른말을 전법 교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부처님의 장례 기간마저도 끊임없이 정진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 생각할 때야 그때 조금 좀 쉬었다 해도 되지 않느냐. 큰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공부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이 강조하시고자 했던 바는 그만큼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고 너무나 거세게 너무나 빠르게 2500년에도 변화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스님들 또 제가 불자들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부처님의 언어로 그 당시에 전통시대, 그 당시에 농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한테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파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그때는 그 시대의 언어로 하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또 그 시대 사람들의 행동 방식, 사유 방식으로 하는 게 맞고 또 지금은 2500년이 지난 지금은 또 지금에 맞는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맞는 언어와 사유 방식과 관심과 그 사람들의 근기를 갖고 불자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사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도 중요하죠. 전통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에 기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2500년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사유 방식마저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실제 마지막 유언이 그러했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이라든지 이 클래스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데서 우리 이 교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는 각설하고요. 오늘은 다소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 생체 보수주의와 기술 진보주의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주제는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TV 자료나 그 신문 자료 미리 링크해드린 거 다 보셨나요? 뭐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미리미리 링크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시면 훨씬 수업 이해도 빠르고요, 흥미 있을 겁니다. 처음 여기 와서 그 많은 방대한 정보를 넣으려고 그러면 그 내용도 내용이거니와 뭐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조차를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는 정보대로 개인적으로 미리 예습을 하시고 시간 나면서 여기 와서는 좀 같이 불교적 사회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 시간이고요. 그 이러한 철학적 주제를 다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실제로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그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 보시는 분은 좀 잘 아시겠지만 뭐 디자이너 베이비라 그러죠. 맞춤형 아기 논쟁이 최근에 또 많이 불거지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지금 디지털 과학 또 컴퓨팅 능력 데이터의 수준이 엄청나게 방대해지면서 이러한 형태 우리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흥미 위주로만 우리가 봐서 넘길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 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또 나라면 나 자신한테 이런 문제가 닥쳤으면 나는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맞춤형 아기 문제, 그리고 그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 그러죠. 그 크리스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러한 형태의 또 의료 혁명, 의료 데이터 의학 기술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대의 의학, 의료, 의사의 개념이 이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 이해했던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인간으로 지금 전환되어 가고 있고 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그 철학계에서는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논의가 있고 이런 고민들은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 과거에 뭐 이상형 그러면은 뭐 잘생기고 이렇게 뭐 머리카락은 이래야 되고 키는 얼마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뭐 각각의 선호하는 그 이상형의 그게 있겠죠. 이거는 지금 컴퓨터로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가장 남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의 형태가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그 나름의 이제 개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뭐 외모도 중시 여기고 또 여러 가지 뭐 보는 조건들이 까다롭고 많잖아요. 밖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상형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만큼 키도 크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뭐 머리숱도 많고 얼굴도 희고 근육질이고 또 뭐 아주 아름답고 뭐 치아도 고르고
뭐 눈동자도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다 바꿀 수 있다.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뭐죠? 접근 시도가 가능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될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됐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의료 기술적으로는 이미 됐는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렇게 웃어 넘길 정도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일단 해보고 일단 여기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 엊그제 대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거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앞에 어떠한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거사님께서 대뜸 보수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 공간 안에서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물어보면 그 의미는 정치적으로 앞에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라는 물음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분명 앞에 아무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꼭 그 진보 보수라는 게 정치적 진보 보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사안에 따라서 경제적 입장이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고 또 뭐 남녀 평등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수 진보가 나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내가 보수지만 경제적으로는 진보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성평등 문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젠더 문제니 뭐 이러한 형태의 또 뭐 동물에 대한 입장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진보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철학자들이나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향후에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데 향후에 우리 전 세계의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은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뭐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찍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그 구분이 달라지냐면 내 몸에 기계 혹은 인공지능 혹은 뭐 다른 여타의 기계나 인공지능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그것을 이식하거나 또 그런 것에 도움을 받아서 내 몸을 더 개량하거나 증강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이거를 갖고 진보냐 보수냐로 나뉜다 그럽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지금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지 생체 이식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인공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바이오 생체 기술이 곧 권력이 되고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이미 됐고 또 그 생체 기술, 바이오 기술과 그 데이터 기술에 대한 각 개인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 관점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늘 다루게 되는 이러한 생체 기술, 데이터 기술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해지고 있고 향후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자손들은 아마 이 데이터 그리고 이런 형태의 생체 기술 관련된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정치, 경제적인 입장이 나눌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는 고민 안 했던 문제죠, 사실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옛날에 우리 유교 국가에서 했듯이 신체 발부는 뭐 수지부모라고 뭐라 그러죠?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그거는 머리카락, 손톱 하나도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입장.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휴먼이다. 나는 인간이야. 내 손끝에 난 뭐도 난 닿는 게 싫어. 심지어 나는 안경도 안 껴. 뭐 이런 입장들 있잖아요. 컨택트 렌즈는 웬 말이야. 하여튼 몸에 뭐가 들어오는 건 절대 난 동의할 수 없다. 생체 보수주의. 하지만 정반대로 뭐 어때? 첨단 과학기술이 있는데 또 돈이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해진다면 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유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소병 환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열성인자들, 열등한 부분들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과학기술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개선시키는 게 얼마나 좋아. 또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결함이 많은 존재냐 하면서 얼마나 환경을 많이 파괴시키고 그럴 거라면 인간을 좀 개량하고 개조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지구라는 평화로운 곳에 살라 그러면 인간이 참 문제가 많아. 이런 입장일 수 있거든요. 그게 기술 진보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제시되냐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라고. 그럼 나는 지금 보여드릴 한 두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상상도긴 한데 이게 맞춤형 악이라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요, 희소 질환이나 선천적으로 유전병 같은 경우를 갖고 있을 때 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기가 될 사람의 새로운 형태의 그 배아세포 단계에서 마치 시험관 아기처럼 새로운 형태로 또 다른 배아를 키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골수암이라든지 도대체 그 나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이 지구상이나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배아에서 따로 길러진 아기의 줄기세포에서 얻은 거를 갖고 그 아픈 아기한테 이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치료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그러면 그 배아 단계에서 만들어진 아기는 또 무엇이며,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아기를 세이버 베이비라 그래서 구세주 아기, 이제 천주교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그렇게도 표현하고 뭐 형제 자매 아기 뭐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막 포장은 해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핵심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배아를 빌어서 내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유전현실상의 큰 질병이 있는데 이 장기를 대신 그 배아가 제공한 줄기세포에서 얻은 걸로 그걸 교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이식하고 뭐 하는 걸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뭔가 깨름직하죠. 많이 깨름직하죠. 그런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규제 단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지금 금지하고 있고요. 근데 그 배아 이후 단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공동 연구한 사례도 있고요. 또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유전병이나 희소병을 갖고 있는 아기들한테 누구한테 당신 그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해야죠. 너무 안 됐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맞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핵심은 이 기술이 유전병이나 희소질환 환자들을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기술이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요만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오작동, 잘못되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면 누구나 하고 싶은 욕심 안 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숱도 많고 우리 아기 키도 크고 IQ도 150 이상 운동선수급의 몸,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상으로 옛날에는 이게 영화였는데 유전자 과잉 기술이라는 게 지금 오늘 20년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여성 2명 과학자에서 유전자 과잉 기술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봅시다. 그 유전자 과잉 기술이라는 게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많이 좀 들어보신 분, 어쨌든 좀 이렇게 미디어나 요즘 워낙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나 그런 혁명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다 원 오브 데미겠지에서 넣치기 쉽긴 한데 이게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과잉 기술이 네이처에 실리면서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는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단백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체 정보 자체가 저렇게 설계도처럼 저렇게 DNA 저렇게 아로색에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핀셋으로 정말 뗀다는 건 아니고요. 캐스9이라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그 캐스9이라는 효소를 갖고 내 DNA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정확히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 부분만 손상된 부분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인
DNA로 끼워주는 거죠. 여러분들 바지 있잖아, 바지. 우리 바지 지퍼. 옷에 지퍼 이렇게 하다가 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퍼 안 올려지잖아요. 근데 우리 DNA가 바로 그 지퍼를 이렇게 비튼 거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서로 이가 맞물려 있는 거죠. 맞물려 있으면 잘 되는데 이가 하나 빠지듯이 잘못된 부분이 저렇게 생기면 저게 이제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인간의 설계도 같은 겁니다.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저 DNA를 한번 딱 스캔을 해서 DNA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몇 살 때까지 살 건지, 어떤 병에 걸릴 건지 확률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최근에 코로나 몇 년 사이에서 건강검진 받는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뭐 전날 밥 안 먹고 뭐 이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바이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발달돼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발달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DNA 염색체 검사를 같이 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DNA에서 지금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의 DNA 검사하는 게 건강진단이라고요. 물론 뭐 여기서는 다 생소하신 것 같은데 요즘엔 다 그렇게 많이 해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질병과 질환을 미리 조기에 찾아내서 그것을 가서 없애버리는 거죠. 아까 네이처지에 나오는 제목이 Seek and Destroy라고 나오잖아요. 먼저 찾아내서 탐지해서 가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누굽니까? 툼 레이더에 나오는 영화 배우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분이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저 DNA를 갖고 미리 한 거예요.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뭐 80 몇 % 확률로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7, 8년 뒤에 반드시 걸릴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왜? 물론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는 유명세도 유명세지만 사람들은 그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아니, 유전자 DNA를 검사를 해서 거기서 미리 발병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은 암을 미리 알아서 저 DNA를 구조를 찾아가고 그거를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끼워 넣는다고? 첫째,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두 번째, 도대체 돈은 저거 얼마 드는 거야? 하면서, 아니, 그럼 이제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평생 막 병도 안 걸리고 막 살겠네? 그러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막 뒤죽박죽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그 옛날에 그게 지금 바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봅시다. 다른 건 다 각설하고요. 제가 이런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크리스퍼라는 기술을 알고 깜짝 놀라서 막 강의 다닐 때마다 이 슬라이드는 한 5, 6년 전에 만들어서 막 다닐 때마다 이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막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년도에 2년 전, 작년이죠. 사실 1년도밖에 안 됐는데 오늘 22년이니까 20년이구나. 그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어요. 버클리 대학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가 있는 DNA 부분을 찾아내서 그것을 손상된 것을 뽑아내고 새 DNA를 교정시켜주는 그 기술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죠. 1세대, 2세대까지도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잘못되면 어떡해요? 완전 큰일 나잖아요. 심지어 내가 뭐 유방 한번 고치려고 그랬더니 막 다른 데까지 막 암이 더 생겨버리거나 뭐 DNA 유전자를 잘못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위험성 때문에 못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만들어낸 그 새로운 캐스 3세대 크리스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두 분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 크리스퍼 캐스9의 경우에는 3세대 기술로 꼽히는데요. 요 DNA 요 부분이 잘못됐구나 해서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실수할 확률, 오작동할 확률, 잘못될 확률이 4조 4천만 분의 1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될 확률, 잘못 되려고 노력해도 잘못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 기술을 만들어낸 게 이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또 식물 같은 경우에 무슨 아프리카 뭐 이렇게 배고파서 다 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이 기술로. 배고파서 뭐 식량 잘못돼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중간에 또 유통하는 놈들이 또 장난치면 또 애들은 또 계속 굶게 되겠지만, 지금도 뭐 새로운 농작물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혁신적인 농작물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보내놔두면 중간에서 그걸 다 빼버리니까 계속 굶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혁신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뭐 벼도 아니고 쌀 하나만 가지면 뭐 그냥 뭐 몇백만 배를 불릴 수 있는, 심지어 물 없이도 자랄 수 있는 쌀,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 종자들을 다 빼돌려 버리면 뭐 계속 국민들은 굶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두 분이 엄청난 일을 해갖고 노벨 화학상을 20년도에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크리스퍼라는 이름인데요. 복잡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졸리니까. 제 불교신문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책 갖고 계신 분들은 이 AI 부디즘 책을 참고하시면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문 구조다 이런 얘기도 거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유전자 가위가 시저스인데, 가위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긴 가위를 연상하면 쉬운데, 안타깝게도 가위가 따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요거 있잖아요. 이 수세미처럼 생긴 거. 이게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이 캐스9이 바로 요걸 얘기합니다. 이게 가위 역할을 해요. 이게 둥둥 떠다니다가 어떻게 한다? 정확히 그 부위만 가서 탁 달라붙어 갖고 툭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가서 아픈 곳만, 문제 있는 DNA만 찾아내는 것도 놀랍잖아요. 그걸 유도해 주는 게 요 RNA가 그걸 유도해 줍니다. 이쪽으로 와, 요거 탁 하면 RNA가 따라와서 탁 잡아갖고 착 자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탁 끼우고. 영상으로 한번 볼래요? 막 자른 수세미 같은 게 이렇게 딱 안아 있다가 이렇게 자르죠. 절단시켜 주는 겁니다. 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다 세균이 있잖아요. 세균.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균은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침입하면 세균이 어떤 역할을 해요? 그 바이러스를 싸워서 물리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리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얘가 어떤 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 바이러스가 예전에도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혔던 놈인지 아닌지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장부가 다 있대요. 리스트가 딱 돼 있대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탁 건드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보면 싹 훑어보면 자기 이제 그 과거 이력이 장부처럼 다 올라와 갖고 이놈 예전에 왔었어 하면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 장부가 내가 몸속에 그 세균, 내가 세균이라 그러면 세균 몸에 있는 그 장부, 노트, 이놈이 나쁜 놈이지. 몇 번인가 이놈 나쁜 놈이었어. 언제 2년 전에도 왔었어. 그럼 내보내야지. 그 장부가 크리스퍼예요. 그 장부가. 이 세균마다 갖고 있는 장부. 이놈이 나하고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이걸 이제 식별해내는 그 장부가 싹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신기하죠.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어쨌든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화학 시간, 생물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DNA 염기 서열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GATC입니다. 다 여러분들 옛날 다 공부했던 건데 잊어버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생체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환기 정도한다 차원에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구아닌이 있고요. 시토닌, 그리고 요 구아닌이 있죠. 시토닌이 있죠. 아데닌이 있죠. 티민이 있죠. 그래서 요 앞글자를 따서 GCAT, 그래서 GATC, 우리 모든 생체들, 살아있는 생명들, 바이오들은 다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이 4가지 기본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항상 강조하는 디지털은 뭘까요? 디지털은 뭘로 이루어졌죠? 디지털 서열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0101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원리는 뭐죠? 01입니다. 이 신법. 간단하죠? 불이 켜지면 1, 꺼지면 0. 그죠? 그 2가지, 그 간단한 그거 갖고 뭐 하고 있죠? 지금 컴퓨터, 영사기, 우리 마이크, 전부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인공지능도 심지어는. 우리 막 엄청난 거 막 그 안에 들어있을 거 같잖아요. 그 엄청나게 보이는 것들의 모든 본질은 뭐다? 0과 1로 이루어진 것 뿐이다 이거죠. 불이 꺼졌다 켜졌다. 불이 켜지면 1, 꺼지면 0. 모든 것도. 이 소리도 지금 디지털 라디오 마이크 나가고 있잖아요. 소리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0과 1. 모든 경우에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전부 다. 모든 컴퓨터가 복잡해 보이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디지털의 기본 단위가 0과 1이라고 하면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단위도 뭐다? 0과 1이 아니라 저렇게 4가지 GATC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옛날 유명한 영화 매트릭스 보면 영화 시작할 때 막 숫자들이 쭉 막 내려가는 그 유명한 영상 보였죠? 숫자들이 막 내려가고 막 올라오고 막 하잖아요. 쭉 세로로. 다 0과 1, 0과 1이거든요. 세상 모든 현상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디지털에서는 0과 1로 다 구현할 수 있다. 메타버스도, 인공지능도, 모든 것도 0과 1에서 출발해서 복잡한 수식도 만들어내고 딥러닝도 다음 시간에 강의할 테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0과 1이다. 그리고 0과 1에 출발하고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다. 그 식은. 근데 그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는 그건 과학자들도 모른다. 어쨌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아니군요. 다다음 시간이군요. 영강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관찰하고자 하는 디지털 세계의 기본 단위는 0과 1.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생명의 기본 단위는 GATC 4가지. 근데 이 얘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일일이 그 기능을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저 기본 단위 가지면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모든 생명체가 GATC가 계속 반복적으로 서열이 이렇게 순서대로 엮인 것 뿐이라는 거죠. 반드시 얘기하면 저 GATC만 이해하고 있으면 거꾸로 생명체도 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전제를 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저 GATC의 반복된 배열을 연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중에 이번에 들었는데 굉장히 저도 지금 알고 있는 지인분이 굉장히 유명한 문문 제너로 끝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유전자 과외 기술에 대한 전 세계 5개 특허 기술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속에서 경찰차처럼 순찰차처럼 이 DNA 구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서치를 해요. 계속 매번 검사를 해. 이 순서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복잡하게 어떤 데는 GATC로 돼, GATC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배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데이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T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C가 들어와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랍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저런 효소를 갖고 돌아다니게 만들면서 미리 그 유전자가 잘못된 거를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미리 파악해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바이오로도 좀 어마어마해요. 가만히 보면. 또 어느 회사를 광고하는 것 같아서 또 주식 때문에 안 돼요. 어쨌든 그 정도로 기술 대단하다는 거죠.
또 이게 지금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영화가 80년대인가요? 나 지금 이거 다른 제대로 말씀인데 이 가타카라는 영화, 이게 옛날 영화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유명한 그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누굽니까 이분이? 그 잘생긴 배우.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가타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가타카라는 GATTACA잖아요. 저게 그 회사 이름이거든요. 영화에서. 근데 저 회사 이름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다? 그 네 가지 DNA의 핵심 구조를 따서 가타카가 돼서 영화 제목도 저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바로 3, 40년 전의 영화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생체공학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정상적으로 우리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낳은 우리 같은 자연인간입니다. 근데 저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미래 시대는 대부분의 상당수의 인간들이 유전자 과학 기술이나 이런 형태의 생체 기술을 통해 갖고 다 개량된 일종의 포스트 휴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뜻 보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긴 한데 다 막 IQ가 막 150대고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뭐 너무 잘생기고 다 영화 배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를 저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주인공, 우리의 잘생기긴 했지만 저 주인공은 어떨까요? 저 영화에서는 저 친구가 태어나자마자 형인데 동생은 그렇게 유전자 과잉 기술 같은 걸로 태어났고 쟤는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막상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는 31살까지밖에 못 살고 심장 질환을 계속 앓을 것이고 또 범죄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딱 나온 거예요. 미리 마치 무슨 점 보듯이 예언하듯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다? 저 DNA라는 게 바로 이 생체의 설계도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니까 미래가 예측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다 좌절을 하고 실망을 할 건데 이 영화 주인공답게 어떻게 온갖 이제 야매로 이제 막 브로커 고용해서 그 우주인이 되는 회사에 저 가타카에 취업을 해요. 의장해갖고 딴 사람 피를 훔쳐갖고 그러니까 이미 범죄자는 되긴 한 거죠. 어쨌든 그런 스토리입니다. 스포일러니까 얘기는 다 안 하겠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지금 오늘 다루게 되는 그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게 3, 40년 전의 영화인 요 가타카다. 여담이지만 저 오른쪽에 여성분이 이게 그 킬빌에 나오는 우마 서먼이라는 배우거든요. 한 20, 30년 전에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엄청난 배우였는데 이분 아버지가 로버트 서먼이에요. 로버트 서먼 안 들어보셨어요? 그 달라이라마하고 미국에서 최초로 비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콜롬비아 대학 그 티베트학 대가로 꼽히거든요. 제일 티베트 연구학의 뭐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죠. 그분의 따님입니다. 이우마 서먼이. 저 예전에 대만에서 이분 만나서 저 로버트 서먼 만나갖고 얘기하니까 자기 딸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랑 많이 하고. 근데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헐리우드에서는. 그런데 자. 근데도 지금 제가 쭉 뭐 이런저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도 뭔가 찜찜한 게 뭐냐면 좀 무섭잖아요, 사실은. 저걸 잘못하면 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큰일이 벌어졌죠. 3년 전에 우리 용감한 중국에 이 허젠쿠이라는 남방과학기술대학이라는 데가 있대요. 근데 이 허젠쿠이 교수가 그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뭐냐면 인간 배아 전의 단계에서는 그런 유전자 과잉 기술이나 이런 거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워낙 위험해서. 괴물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잘못 건드려 버리면. 그래서 유전자 과잉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인간 배아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의 실험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생명윤리에 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허젠쿠이 교수는 어떤 상황에서 뭘 했냐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남편도 아마 선천적 면역 결핍증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100% 태어날 아기가 에이즈를 태어나면서 이제 몸에 DNA 검사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배아 단계에서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에이즈, 선천적 면역 결핍증이 될 DNA를 건드려서 그거를 이제 보완한
그걸 없앤 아기를 태어나게 만든 거예요.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개입을 해서 그런 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라라와 루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실험이 종료된 상태에서 3년 전에 세계 학회에 나와서 이 허재인 큐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저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면 나와요. 완전 충격에 빠지고 그 학회장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에 빠지고 거기 끝나고 나서 발표 끝나고 나서 인터뷰한 학자도 정말로 하셨냐고 막 100번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했다고 막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더 웃긴 건 이건 말고도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거기서 막 회장 나가버리고 막 사람들 난리도 났죠.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지금 중국에서 뭐 이렇게 공안에서 해갖고 뭐 잡혀갖고 뭐 종종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긴 하는데 뭐 반대로 뭐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 터기는 없겠고 어쨌든 지금에서 뭐 실형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하지 말자는 전 세계적으로 요 생명공학, 생체 바이오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불문율 또는 실제 명시적인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하지 말자고 하는 짓들이 배아 이전 단계의 저런 형태의 실험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합의 사항인데 이 허재훈 쿠이 교수가 중국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대요. 이렇게 문제가 되면 하나씩 다 금지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좀 오픈돼서 이런 걸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루루아 라라라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춤 아기.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는 아기의 그 열성 DNA 부분을 가서 찾아내서 잘라낸다. 그럼 그 반대로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 병이 아니라 얘가 키가 작겠어. 얘가 조금 IQ가 모자라겠어. 그럼 그거 들어가서 미리 얘가 좀 뭐하지만 좀 뭐 몸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부분만 가서 찾아내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아기가 배아 때부터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많다. 너무나 위험하다. 이제 너무나 위험하다. 지난번에 잠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뭐 노화를 하는 원인으로 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 인체 내의 근본 원인으로 잡히고 지목되고 있는 게 뭐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가설이긴 하지만 텔로미어라는 건데 그런 텔로미어 같은 것들을 인위적으로 가서 조작을 하거나 어떻게든 정지시키 뭐 이렇게 만들어내면 짧아지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럼 노화를 늦출 수 있거나 아니면 영원히 죽음이 없게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또 상상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인 도핑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 도핑 검사해갖고 문제가 됐던 그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피겨 스타가 약물 복용 그 전대에서 약물 복용한 게 올림픽 때 밝혀져서 이제 그때 막 캐스터 중계하는 분들이 다 보이콧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IOC에서도 만약에 저 친구가 1등을 하거나 하면 시상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근데 그때 그게 문제됐던 게 뭐냐면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금지 약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체내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추적을 한 거죠. 근데 IOC에서 의심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러시아에서 그쪽 그 스포츠 연맹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다. 계속 자기네가 리스트업한, 그러니까 게시한 금지 약물을 빼고 뭔가 기가 막힌 걸 또 찾아내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자기는 또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쫓기는 싸움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유전자 가격이 생기면 인체의 근육을 성장을 촉진시키는 DNA 분자 구조에 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가서 근육을 성장하게끔 내가 뭐라 그러죠? 야구 선수면 뭐 어떤 특정 스윙을 잘할 수 있는 투수를 하면 어깨를 강화시킬 수 있는 관련된 근육만을 퍼포먼스를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디자인해 갖고 건드리는 거죠. 그럼 갑자기 막 근육량이 많아지고 근육근 손실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물을 먹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체내에 나오지 않겠죠. DNA에서 이미 그렇게 태어나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혐오감 느낄까 봐 안 갖고 했는데 그
근육돼지 사진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있어요. 근육돼지. 우리 돼지는 왜 돼지냐면 몸에 근육 성장을 저해하는 근육 성장을 막는 DNA가 있대요. 그래서 이 유전자 가해 기술하는 애들이 그래? 그러면 그것만 가서 건드려 보자 해서 건드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돼지는 살만 많게 태어난 거예요. 근육이 안 생기게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근데 그걸 바꿔버리니까 얘가 완전 근육질 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근육돼지 저보면 나와요. 막 징그럽고 막 이상하다니까 이거 뭐야? 막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좀 사실 그런 장난 비슷한 실험들이 너무나 이제 너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아주 곤란한 시절을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보여드릴 것은 이제 인공 신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끔찍하게 막 장기 밀매하고 막 이런 얘기도 막 들릴 때 많잖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다 떠나서 유전자 가해 기술 그것도 다 제껴놓고 다 필요 없고 이 3D 프린터를 갖고 아예 그 생체 우리 인간의 생체 소재하고 맞는 소재를 갖고 아예 프린터로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 우리 인간의 장기를 다른 사람 거 훔쳐올 것도 없고 이식받을 것도 없이 그냥 장기를 플라스틱처럼 물론 플라스틱은 아니죠. 우리 인체 소재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소재를 개발을 해서 그걸로 내가 심장이 잘못되거나 신장이 잘못되거나 하면 그걸 그대로 내 사이즈 몸 사이즈 그대로 맞게끔 만들어서 그걸 갖다 끼우면 너무 초등학생 같은 상상력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안소니 아탈라 교수가 이게 2011년도 영상입니다. 심지어는 10년 전의 영상이에요. 이걸 3D 프린터로 인공 신장을 프린트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사운드가 작아서 그런데 저 오른쪽에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게 저 3D 프린터 기기입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게 그 인공 신장을 지금 만들어 이렇게 돌리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소재는 당연히 플라스틱은 아니죠. 인체 바이오 소재로 하는 거죠. 한국인 박사 뒤에서 도와주나 봐요. Closer a little bit small on me, but here it is. You can actually see that kidney as it was printed earlier today. 이게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인공 신장. 그 관심 있으시면 테드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젊은 친구한테 그 철인 3종까지 했었던 젊은 친구한테 저거를 인식을 시켰고 성공을 해서 그 친구가 같이 나와서 나중에 막 인터뷰하고 그래요. 이 테드 강연장에 나와서 같이. 우리 인간의 장기를 아까 우리는 뭘 얘기했죠? 있는 장기나 태어날 장기를 생체 수준에서 어떻게 조작하거나 교정, 그러니까 우리가 진 에디팅이라 그러는데 에디팅, 편집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방법이 다르죠. 아예 3D 프린터로 저렇게 만들어서 끼워 넣어버리면 되지 않냐는데 실제 성공했어요. 그것도 10년 전에 이미. 그래서 지금은 더 발전됐고 더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완전히 생체 친화적인 것들을 그런 장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지난달인가 저런 식으로 만든 심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뉴스로 나올 정도니까 그 반대로 뭐겠어요. 이미 그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왜 인공 심장 실제로 그 뭐죠?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기계 같은 걸로 끼우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보지는 않았겠구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겠는데 지금은 저렇게 3D 프린터로 장기를 새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10년 전에 이 정도 기술이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가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따로 다루기로 할게요. 첫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3D 프린터가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프린터구나 성능적인 그게 아니고 인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 강의 커리큘럼 하면 어찌면 제가 그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 내가 칼럼을 많이 썼고 그 AI 부디면서 책이 좀 들어가 있고 우리 강의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런 AI 저기 3D 프린터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도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섬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뭐 한다? 이런 프린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포인터들 배송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집에서 만들어줘서 거기서 집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받아볼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인간의 이제 우리가 뭘 산다든가 쓴다든가 소비 행태는 뭐다? 쿠팡이니 뭐 어디서 배송해 주는 게 아니고 집에 누구나 지금 냉장고 하나씩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컴퓨터 하나씩 갖고 있듯이 집에 앉아서 집에 각각 놓여 있는 3D 프린터에서 앞에 있으면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자기 손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뭐 어디에 쿠팡에서 딱 구입 딱 누르면 자기네 집 거기 3D 프린터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서 알아서 싹 만들어줘. 이미 거기서 그 전파를 쏴주니까. 근데 그걸 쏴준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특정 요 포인터라는 제품에 대한 디지털 정보 0101 이 정보를 어떻게 배열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봄꽃이 뭐가 있죠? 뭐 개나리를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벚꽃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쏴줄 때도 0101 쏘면 벚꽃이 생겨질까요? 안 생겨지겠죠. 그때는 어떤 식일까요? GATC라는 그 분자 구성 선물 갖고 이 벚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해서 거꾸로 반대로 그걸 받아볼 수도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놀랍고 무섭죠. 또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화성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돈 버는 게 어디서 돈 버냐면 우주정거장에다가 택배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 우주선 피죽 쏘아갖고 우주정거장에 택배 날라주고 우리 요즘 택배 하나에 뭐 3,000원 4,000원 비싸잖아요. 그죠? 싸다고 막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에서 택배 사보면 그 몇 배일까요? 똑같은 게. 엄청나게 비싸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주정거장이 아니라 화성 탐사 기지를 앞으로 10년 안에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우주선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 로켓 기술이 지금 만들어진 로켓 기술 갖고 여러분 알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로켓 쏘아 올릴 때 비용의 10분의 1 비용으로 지금 쏘아 올리고 있거든요. 그 10분의 1을 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 추진 로켓을 다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막 콜롬비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인도양, 대서양 이거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그건 영원히 못 쓰는 거거든요. 한 번 쏘아 올리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마저도 힘들었으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가 볼 때 이건 너무 낭비인 거예요. 또 대부분의 돈이 몇천억 달러가 들어간다.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막 그 우주 개발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한 번 쏘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든다 치자. 근데 그 썼던 로켓을 다시 쓰면 10원만 써도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더라는 거죠. 실제 지금 그렇게 해서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막 쏘아 올려 계속. 근데 그때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은 화성에 인간 식민지를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큰 우주선에 사람들이 다 실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갖고 갈 건데 우리 살아갈 것들을 컵, 이불, 책상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고. 그때 필요한 게 3D 프린터로 지구에서 전송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전송 속도가 좀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5G 쓰고 있고 6G 이거 지금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가능하겠죠. 그건 뭐 시간 문제겠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딴 얘기 했습니다. 자, 빨리빨리 달립시다. 그렇게 됐고 이제 생체 기술이 이렇게 되고 있다. 첫 번째 아까 뭐 했죠?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고 두 번째 3D 프린터에 의해서 생체 우리 장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의료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신체와 우리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인간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라는 고통에 대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다 관심 갖고 있듯이 부처님도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출가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불교 교리를 풀어가고 큰 스님들이 말씀을 하고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니르바나 막 환희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고통을 끊겠다는 거죠. 이게 모든 핵심은. 그러기 위해서 참선을 하는 거란 말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신비주의고 초월주의고 막 이상한 얘기들 그런 쪽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너무 소박해요, 사실은. 그 소박한 만큼 이 문제가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참혹한 문제라는 거죠. 부처가 봤을 때는. 또 그 제자들이 봤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이런 종교적 감성과 감수성 없이 살면 뭐 그러다가 다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병고에 휘달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지력과 기력이 있으니까 나와서 강의도 듣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 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또 우리도 다 우리 이전에 선배들이 그랬듯이 또 그렇게 또 갈 것이고 그런 것들 보면 너무 현기증이 느껴지는 고통인 거죠, 사실은. 그냥 뭐 다 그래 이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붓다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부처가 위대하다고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병고의 고통에서부터 조금이라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궁극적 해방까지는 아니어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인간의 의료인데 이 의료마저도 이전까지는 전통 방식으로 지금까지 쭉 발전시켜 온 수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문제나 아까 같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온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사람이 발병을 하면 그때 개입을 해서 치료해 주거나 수술을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라는 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보셨듯이 어떻게 됩니까? 유전자 과잉이나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질병이 발병하기도 전에 그걸 디자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것과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의료 인공지능 왓슨이라고 유명해요. IBM 컴퓨터에서 만든 건데요. 또 다른 형태의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은 알파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은 IBM에서 만든 건데요. 과거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이가 이렇게 대국하기 전에 훨씬 전에 그 제퍼드라는 퀴즈쇼에서 인간을 상대로 해서 가장 퀴즈를 잘 맞추는 퀴즈 왕하고 상대해갖고 이겼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근데 이미 이 친구는 언어를 잘 다뤄요. 그래서 퀴즈는 이미 인간보다 잘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인공지능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의료 인공지능 로봇으로 변신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의사들이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분량의 의학 논문들이나 서적들을 그냥 뭐 1시간 안에 뭐 몇 분 안에 다 탐독해 버리면서 어마어마한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 또 어떤 시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어떤 접근 방법이 좋아? 어떤 약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의료 인공지능 왓슨입니다. 그래서 이 왓슨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죠. 가천대학병원에서 하다가 뭐 최근에 또 뭐 이렇게 생각보다 실효성 없다 하면서 뭐 철수시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근본적인 원인은 뭐 데이터 부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향후에 이제 보완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 인공지능 왓슨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책이 안 맞아서 아마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조지 처치라는 분이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인데 이 합성 생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개인 지놈 프로젝트 한다고 알았죠, 여러분들. 인간의 우리 DNA 유전자 분석을 다 한다는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한 10년인가 앞당겨서 끝냈잖아요. 왜? 컴퓨터 갑자기 발전해버려갖고. 그러니까 빨리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DNA 지도는 어떻다? 여러분들 지금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 있잖아요. DNA 정보를 그 USB 있잖아요. USB 하나면 다 담아줍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아까 GATC라고 한 그 정보의 모든 배열의 총체가 인간이 한 2.5기가 정도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물어봤는데 하여튼 USB 하나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체 정보가.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DNA가 배열되어 있고 어떤 서열이 되어 있는지 자체가. 그렇다는 거. 근데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거꾸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DNA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DNA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냐면 인간 세포, 개인 세포를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럼 무슨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죠.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놈이라는 개인 게놈, 지놈 유전자 분석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셀럽이나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분 가면 찾아오면 그걸 다 만들어주고 USB에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처럼 영화처럼 가타카처럼 당신의 아들이 분명히 17살 때 무슨 혈우병을 앓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걸 그냥 완전히 그냥 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무슨 점사처럼 미리 다 알아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에이즈 걸릴 확률 뭐 다 알아. DNA 입각해서. 그래서 이 비노드 코슬라라는 분이 이분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실리콘밸리라는 개념을 창안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회장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향후 미래에는 현재 의사의 80%가 빅데이터로 대체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각각의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고 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가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을 진단을 하고 치료 방법이나 모든 것들을 지시해 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 의사는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왓슨 포 온콜로지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가천대학교에서 도입했던 방식이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이것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다고 하는데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지금도 지금 활용되고 있고 이거 한번 사이트로 재밌어요. 자기 어떤 뭐 하면 치료 방법 또 ABC 약 또 어떤 약을 먹으면 좋고 치료 가능한 그 기간까지 전부 다 제시해줘요.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인간 의사보다 더 친절해 심지어는 너무나 자세한 옵션들까지 다 제시해주고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의사들 입장에서 되게 좀 별로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릭 토폴에 따르면 에릭 토폴이라는 요 사람인데 그 청진기가 사라진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출판이 됐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호모 디지투스라는 개념을 제시해요. 호모 디지투스라는 건 한번 들어는 두세요. 여러분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아까처럼 우리 인간 생체 바이오가 디지털 세상하고 만나서 우리 몸 자체가 전부 다 USB에 다 들어갈 정도로 디지털화되는 그런 현상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들, 이러한 인류들을 호모 디지투스라고 불러보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시사성이 있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 관심 그 당뇨 관리하는 슈거 IQ라는 거 이거 1000분의 1초 단위로 어떻게 한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한 방울 갖고도 1000분의 1초 단위로 여러분들의 당뇨 추이를 전부 다 체크해 준대요. 그러면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당뇨 수치가 올라가는 사이클과 패턴을 읽어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혈당이 갑자기 치솟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언제 올 걸 미리 예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 얘기로는 생물학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에 가깝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의학하면 막 의사분들 막 가운 입고 와서 막 청진기 갖다 대고 이런 걸 우리는 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인공지능하고 데이터로 이제 하는 게 의학이다. 지금 실제로 MIT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이 커리큘럼을 다 바꿨다 그래요. 이걸 도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MIT 애들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의과대학 애들 수업할 때 전부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이터를 수업을 반드시 받게 만드는 거죠. 의학에서는 수술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통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의학이라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이 얘기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전자 검사기 노바색 아까 그 맞는 건데 이거는 하면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안에 여러분들 개인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이거? 10만 원도 안 걸려요. 지금 얘기는 그래요. 실제로 가서 10만 원인지는 보도자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빌 마리스라는 사람이 이번에 지난번에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그 구글 벤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간의 죽음을 정복해버리겠다라고 떠들었던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회사 대표예요, 이 사람이. 되게 젊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만약 오늘 5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한지 나한테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 생명과학이 우리를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구글 벤처스에서 이 사람들 포부는 단지 500살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죽음을 정복하겠다고 덤벼든 회사고 이 회사의 존재 이유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향후 20년 안에 다 끝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글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대표가 지금 한다는 얘기가 500살까지는 그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건 쉽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 500살까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연구의 목적이. 자기는 죽음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의학 시대로 가고 있다. 예전에 우리 동대 친구들한테 20대 초반의 친구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왓슨 포 온콜로지처럼 인간 의사의 진단하고 인공 의사의 진단이 서로 달라진다면 인공지능 의사는 암이라고 했는데 인간 의사는 아니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의사 말 들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지금 그 동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인공지능 의사 다 자기는 한대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또 막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막 성토하고 난리도 우리 인간 의사들 좀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아. 99%가 다 인공지능 의사 자기는 따르겠대요. 뭐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터치라 그러죠. 우리가 뭐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한테 가서 의사라는 게 꼭 단지 병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문제가 아니라 얘기 들어주고 같이 또 따뜻하게 손도 다 잡아주고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의술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휴먼 터치와 머신 터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트랜센던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처럼 인간이 다 디지털화되는 그런 현상의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심하면 한번 보시면 돼요. 또 공각기동대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요. 아까 쭉 얘기했던 대로 아까처럼 그 3D 프린터 기술을 위해서 그 장기를 바꾸잖아요. 이러한 형태의 노력들이나 자기의 신체를 증대시키거나 증량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그런 형태를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트랜스 한다는 게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초월하고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끝나고 나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가 오는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는 기술적 또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둘로 나뉩니다. 앞에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주목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좀 들어보시면 휴머니즘이 갖고 있었던 이분법적 틀을 극복하고 관계 자체를 중시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자꾸 보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자연 개발하고 환경 파괴하고 뭐 코로나도 다 어쨌든 인간들이 어떤 그런 파괴적 그런 어떤 활동들 때문에 비롯됐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 되면 인간 중심적으로 본다는 그게 아니라 각자의 자연은 자연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다 그 각 개별자들의 어떤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뭐냐면 그 관계를 주목하자 이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너는 동물이고 너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이걸 구분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해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과 나와 동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인간입네 해서 잘난 체를 하지 말고 AI 부딪힘하고 좀 같죠. 관계. 어쨌든 얘기 다음에 또 하고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이거 하나 좀 건지고 가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유전자 과학 기술 같은 경우 우리가 DNA를 지금 건드리는 어떤 그 생체 기술인데 우리의 업이라는 게 인간 신체에 만약에 소재가 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업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의 흐르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분류 학자들에서 견해가 나뉩니다. DNA 자체에 그 업에라는 에너지가 들어있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DNA는 DNA일 뿐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DNA는 DNA일 뿐이다라고 보면 뭐 얘기 안 하면 돼요. 더 이상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DNA에 우리의 업이 소지할 수 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다. 머물 수 있다. 거기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기는 많이 달라지죠. 우리 인간의 업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신체라는 것 다 업의 산물이고 발현이고 소산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이걸 변형시키는 게 과연 불교도로서 또 불교의 관점에서 옳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각자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집에 가셔서 같이 이런 것들 토론하고 하면 되게 재밌긴 한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까지 허락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연 업이 DNA로 바로 볼 수 있는지 참고 논문을 이거 시간 나면 여러분들 그 한국학술지 인용정보에서 바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과 불교 사상의 접점이라 그래서 우리 저기 서울대학교 안성 선생님 논문인데요.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시는 분. 이 부분하고 또 다음은 정리해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신체 기술 뭐라 하죠? 생체 보수주의하고 기술 진보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신체를 기계화하는 것, 기계를 들여오는 것, 기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일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